안녕하세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강의를 맡은 이은주입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 제1과목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화장품 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자, 화장품 법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볼 건데, 화장품 법은 우리나라에서 1999년도에 제일 처음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 이전에는 화장품은 약사법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약사법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1999년에 화장품 법이 제정되었어요. 그리고 2000년도에 화장품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화장품법은 1999년도에 제정되고 2000년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화장품으로서 화장품법으로서 시행이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이제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화장품법에서 중요한 사항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면 2008년도에는 우리가 전성분 표시제, 전성분 표시제가 도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성분의 이름들이 다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2018년에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 신설이 돼요. 자, 이 전까지는 화장품 영업의 종류로는 화장품 제조업과 화장품 책임 판매업만이 있었는데, 이제 2018년도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라는 새로운 영업 형태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2020년부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 이제 시행돼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조제관리사,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배출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화장품법의 입법 취지를 이해하시기가 더 쉬운데요. 자, 화장품법의 입법 취지를 먼저 이제 볼게요. 화장품법은 화장품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장품이 만들어져서 그리고 혹은 수입되어져서 판매되고 수출되는 모든 전 과정을 법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자,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 국민 보건 향상과 화장품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라는 거예요. 국민 보건 향상과 관련이 있다라는 말은, 자, 우리 화장품은 어떨 때 사용하죠? 화장품은 뭐 의약품처럼 정해진 기간 동안에 딱 정해진 용량만큼만 사용하는 그런 물품이 아니에요. 그냥 적당량을 취해서 내가 바르고 싶을 때 수시로 발라도 되고, 내가 바르고 싶은 화장품은 어느 것이든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인체에 직접 바르고 뿌리는 화장품들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가 있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큰일 날 일이 되겠죠. 그래서 국민보건 향상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 우리 화장품도 속하기 때문에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화장품 법으로 규정했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산업 발전.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시대적 그 요구를 반영해서 고객들의 다양한 뭐 기호나 고객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맞춰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맞춤형 화장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장품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장품법이 제정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장품 법을 공부할 때 이제 화장품 법령 체계를 잠깐만 보시면은요. 화장품 법이 있으면 자, 그 밑에 화장품법 시행령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또 하위로 가면은 시행규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더 세부적으로 더 나뉘어서 하부로 내려가면은 각종 규정, 고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더 내려가면은 화장품법의 어떤 해설, 가이드라인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요거는 법률에서 정하는 거예요. 화장품 법은 법률에서 정하게 되면 자, 시행령이라는 것이 이제 발동하게 되는데 요거는 대통령령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총리령. 자, 이제 규정, 고시, 해설, 가이드라인 여기로 내려오면은 각 주관 부처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고시하게 되는데 우리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가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이런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고시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하는 내용들은 큰 범주 안에서는 다 화장품 법 안에 들어있는 법 내용을 공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고시, 해설,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어디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고 상세하고 세밀하게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꼭 참고하세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할 때 이거는 무슨 규정이다, 이거는 무슨 해설이다 이런 것들이 어떠한 지침이다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도 있지만 교재에 나오지 않은 내용도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문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식약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그 고시의 이름, 그 규정의 이름 이런 것들을 치시면은 바로 찾아보실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보시고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화장품법의 정의를 우리가 한번 화장품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화장품법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아봤고, 그러면 화장품법에서 말하는 화장품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그 정확한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물을 밝게 변화시킨다. 자, 우리 인체를 청결하고, 그러니까 화장품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 중에는 우리가 얼굴이나 이렇게 모발을 아주 예쁘게 미화하고 단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체 세정용, 목욕 제품, 인체 세정용 제품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청결에 속하게 되는 거죠. 인체를 청결하게 하고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물을 밝게 변화시킨다. 자, 이것이 바로 화장품의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자, 피부와 모발에 사용하는 모든 것들 다 화장품이죠. 그리고 건강을 유지, 피부와 모발의 건강을 유지하고 혹은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자, 피부를 청결하게 하고 또 피부의 보습과 유분, 보습을 해주는 것은 굉장히 화장품으로서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피부를 청결하게 하고 적당한 유수분 밸런스를 유지시킬 수 있을 정도로 화장품을 사용하게 되면은 피부와 모발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자, 그러한 목적으로 피부와 모발에 바르고 문지르고 뿌리고 이러한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인데 단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화장품을 약사법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나온 거라고 했죠. 일단 약사법에서 제2조 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절대로 화장품이 될 수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똑같은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럼 화장품이 어떤 것인지 배웠고 그 다음에 화장품 중에 기능성 화장품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중에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바로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말합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1번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미백 제품이죠. 기능성 화장품이에요. 그 다음에 피부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주름 개선 화장품 있죠. 그 다음에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 자외선 차단제죠. 자, 요렇게 예전에는 요렇게 세 가지가 기능성 화장품의 범주에 속했어요. 그런데 이제 추가된 사항들이 있어요. 모발의 색상 변화, 제거 또는 영양 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그러니까 모발의 색상 변화, 연모제, 연모제. 그다음에 제거, 탈염, 탈색. 자, 이런 것들이 해당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영양 공급. 자, 모발에 영양을 주는 제품들, 그런 것들도 기능성 화장품에 포함된다. 그리고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 그래서 피부와 모발의 기능이 약해졌어요. 피부 장벽이 약해졌어요. 이럴 때 보습을 충분하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영양을 준다거나 해서 건조하거나 갈라지거나 빠지는, 그리고 각질이 일어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들을 기능성 화장품의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 도움을 주는, 자, 여기도 도움을 주는, 그 다음에 또 도움을 주는, 어떠한 것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굉장히 완화되고 약한 표현이에요. 어떤 것을 개선한다, 어떤 것을 치료한다, 이러한 표현은 화장품에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은 이러한 것들을 말한다. 자, 우리가 기능성 화장품을 봤는데 이번에는 천연 화장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 화장품, 일단 정의는요,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여기 안 지워졌네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그 다음에 동식물과 그 유래 원료가 함유된 화장품을 말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이 중량 기준으로 천연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95% 이상 구성되어야 한다. 예전에는 이 천연 화장품에 대한 법이 정해지기 전에는 천연 원료가 한 1%만 들어가도 천연 화장품이요 하면은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안 돼요. 천연 함량이 95% 이상이 되어야지만 천연 화장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동식물 혹은 그 유래 원료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정의를 자세하게 알아야 돼요. 자, 동물 원료, 식물 원료 다 천연에 속할 수 있겠죠? 근데 동물 원료 같은 경우에는 동물 자체는 안 돼요. 그러니까 동물의 어떤 세포 조직, 동물의 장기, 이런 것들을 사용되는 거는 동물 원료로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냥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들, 우유나 계란,
요 정도. 이런 것들을 동물 원료 혹은 동물성 원료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식물 원료는 이따가 이제 설명에 나올 건데, 일단 동물은 어떠한 동물의 조직, 동물의 어떤 세포 조직, 장기 이런 것들 자체적으로 그 자체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자, 요 말 그대로 식약처 사이트에서 이런 걸 치시면은요, 이 규정이 쫙 나옵니다. 그럼 뒤에 별표 1, 별표 2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세하게 사항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모두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천연 화장품의 합성 원료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합성 원료는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천연 화장품이기 때문에. 하지만 다만 천연 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의 품질 또는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나 따로 자연에서 대체하기 곤란한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 기준에서 허용하는 합성 원료는 몇 프로? 5%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연 화장품을 만들게 되면 천연 원료들의 그 특성상 보존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존 기간도 짧고 그 다음에 안정성도 그렇게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안전하고 안정된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당한 보존제나 이런 것들을 첨가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천연에서 대체하기 곤란할 경우에 합성 원료를 사용해도 되는데 그것도 5% 이내에서만 사용해라. 자, 이런 말입니다. 이 경우에도 석유화학 부분은 2%를 초과할 수 없다. 자,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합성 원료는 사용할 수 없으나 화장품의 품질이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데 자연에서 대체할 수 없을 경우에는 5%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석유화학 부분 이런 것들은, 이런 합성 원료들은 2%를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도 똑같이 이제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보면 미네랄 원료에 대한 그 정의가 나옵니다. 자, 미네랄 원료라는 것은 지질학적 작용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물질을 가지고 이 규정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서 가공한 화장품 원료를 말한다. 다만 화석 연료로부터 기원한 물질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네랄 원료 많이 알고 있는 게 광물성 원료라고 보면 되죠. 자, 그런데 이러한 미네랄 원료도 천연 화장품의 원료에 속하기는 하는데, 물리적 공정, 이 규정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이요, 이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보시면은 이 물리적 공정에 대해서도 다 상세하게 나옵니다. 뭐 한 31가지? 그 정도 돼요. 이 허용하는 범위, 이 물리적 공정에 따라서 가공된 화장품 원료를 미네랄 원료라고 하고, 그런데 다만 화석 연료, 뭐 석유겠죠. 자, 석유에서 기원한 물질은 거기에 포함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 원료에 속하지만 유기농 원료에는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네랄 원료는 우리가 주로 미네랄 원료 그리고 미네랄 유래 원료라는 것이 있는데, 미네랄 유래 원료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써요. 대표적인 거는 무기자차, 무기자외선 차단제죠. 뭐 산화아연 뭐 이런 거요. 그리고 뭐 금, 뭐 규조토, 우리가 그 모델링 팩 할 때 쓰는
그 가루들이 있죠. 그 규조토 이런 것들도 다 미네랄 유래 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천연에 속해요. 자, 그래서 미네랄 원료라는 거는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식물 원료란 식물, 해조류와 같은 해양식물, 버섯과 같은 균사체를 포함하는데 식물 원료란 식물 그 자체로서 가공하지 않거나 이 식물을 가지고 이 규정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화장품 원료를 말한다. 그러니까 식물은 식물 그 자체도 해당하고요. 그리고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도 식물 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자, 그렇다면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의 사용 가능 원료는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자, 천연 원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것도 이 규정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동식물 원료, 그다음에 미네랄, 되겠고요. 그다음에 천연 유래 원료는 동식물 유래 원료, 그다음에 미네랄 유래 원료, 그것이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물, 그다음에 잠깐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갈 것은요. 그냥 원료는요. 이 원료는 물리적 공정을 거친 거예요. 물리적으로만 그 가공한 거예요. 그것은 원래 그냥 원료예요. 그런데 유래 원료는 화학적이거나 생물학적 이러한 공정을 거친 것은 유래 원료라고 합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냥 원료는 물리적 공정, 유래 원료는 화학적이거나 생물학적 공정을 거쳐서 가공한 원료를 말한다. 그 다음에 물은 당연히 천연이고요.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 기준에서 허용하는 합성 원료는 자, 여기서 보면 앱솔루트와 콘크리트, 레지노이드는 천연 화장품에만 허용이 되는데 앱솔루트는 여러분들 이제 아시다시피 무슨 자스민 앱솔루트, 무슨 로즈 앱솔루트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앱솔루트는 어떤 이제 천연 아로마 향 중에서 용매를 사용해서 추출해내는 최종적으로 용매를 사용해서 추출해낸 아로마 향을 말하는데 이 콘크리트와 레지노이드는 그 중간 과정, 중간 단계에 있는 그러한 물질들을 말해요. 요 약간 왁스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반고상의 물질들인데 요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기농 화장품,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 그 다음에 유기농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10% 이상 되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유기농 함량을 포함한 천연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95% 이상. 아까 천연 화장품이랑 똑같죠? 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 이거는 인증에 관한 거예요.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인증에 관한 것인데 누가 하는 것이냐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품질 제고를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제품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에 합당한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에 대하여 인증할 수 있다. 인증해 주는 주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리고 인증을 받으려는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 연구소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
그 다음에 대학, 연구소 등이 있다.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증을 받은 화장품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해야만 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인증을 받았지만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네. 자, 이런 경우에는 다 취소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식약처 들어가서 보시면 그 전문 기관들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증 절차, 인증 기관의 지정 기준,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자, 그럼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이라는 것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미 제조되거나 수입된 화장품이에요. 이미 만들어진 화장품의 내용물, 네,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 혹은 원료, 혼합, 이런 키워드들이 중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만 혼합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하게 소분한 거. 이런 것들은 맞춤형 화장품이다. 다만 고형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한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맞춤형 화장품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화장품 유형에 대해서 보면은요, 한 13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요거는 잘 읽어보시면은 다 알 수는 있는데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문제를 풀다 보면. 그래서 요거는 교재에는 없는데 이제 제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욕용 제품, 인체 세정용 제품, 그 다음에 기초 중에 클렌징류. 자, 이 세 가지는 비교해서 꼼꼼하게 보세요. 그 다음에 색조 제품과 눈화장용, 요 두 가지 비교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발용하고 두발 염색용, 이렇게 두 가지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헷갈립니다. 자, 자세히 이제 예를 들면 아이섀도우 같은 거는 눈화장용이에요. 색조 아니에요. 페이스 파우더는 색조 화장용이고 기초가 아니에요. 파우더, 기초 화장용인데 색조는 아니에요. 얘네들의 차이. 그 다음에 버블베스, 목욕용이고 인체 세정용은 아닙니다. 폼 클렌저, 바디 클렌저는 인체 세정용인데 목욕용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클렌징 로션, 기초 화장용이에요. 인체 세정용 아니에요. 이거 이제 얼굴에 사용하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샴푸 린스는 두발용 제품이다. 그래서 이거를 인체 세정용이나 목욕용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흑채, 두발용이에요. 두발 염색용이 아닙니다. 헤어 틴트나 헤어 컬러 스프레이, 이것들은 두발 염색용이에요. 두발용이라고 하시면 틀려요. 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꼼꼼하게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화장품 영업의 종류를 알아볼까요? 화장품 영업의 종류는 지난번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먼저 제조업이 있어요.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하는 영업을 말한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혹은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또 한 가지는 화장품의 포장, 1차 포장만 해당하는 그 포장을 하는 영업. 그러니까 1차 포장이라는 것은 내용물이 들어가는 용기에다가 내용물을 직접 넣는 것, 그것을 바로
일자 포장이라고 하죠. 내용물을 다루기 때문에 이거 제조업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화장품 책임 판매업.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 판매하거나 수입 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 수여하는 영업을 말한다. 그러니까 화장품의 제조 부분만 빼고 나머지 모든 과정, 화장품이 만들어져서 판매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입니다. 자,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해야 되겠죠? 자, 화장품 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 판매하는 영업. 제조업자가 내가 화장품 만들기도 하고 내 브랜드로 유통시키고 팔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또 등록해야 됩니다.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영업. 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은 있는데 제조시설이 없어서 제조업을 등록하지 못했다. 그런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제조 부분만을 이제 위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조된 화장품을 받아다가 유통시키고 판매하는 영업을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영업. 수입할 때도 우리는 책임 판매업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수입 대행형 거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만 해당하는데 수입 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하거나 수여하는 영업. 그러니까 뭐 구매 대행 같은 거예요. 구매 대행 같은 것들을 할 때에도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 생겨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이에요. 자, 좀 아까 말했듯이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인데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자, 그 다음에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아까 설명했듯이 맞춤형 화장품이라는 것은 내용물하고 내용물 혹은 내용물하고 원료 혹은 내용물의 소분. 자, 요런 것들이 해당되지 원료와 원료를 혼합해서 만드는 제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맞춤형 화장품 판매는 어떤 것인지도 쉽게 아실 수 있어요. 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정의 중에서 자,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개인정보라는 것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자, 첫 번째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당연히 개인정보겠죠? 그 다음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것도 개인 정보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이 경우에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개인 정보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억 또는 니은을 가명 처리에 대한 또 설명이 나옵니다. 개인 정보의 일부를 삭제했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자, 이걸 가명 처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이나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그런데도 이것도 가명 정보라고 하면서 이것도 개인 정보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주체.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우리 고객이라고 볼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개인정보 처리자 어떤 기업의 직원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 개념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일 첫 번째,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우리 동의 많이 받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률에서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고 그 법률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이거는 꼭 필요하다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그 일에 꼭 필요할 때. 그 다음 정보 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이거는 꼭 이 정보 수집을 개인정보의 수집을 해야 한다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개인정보의 수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데 정보 주체에게 어떤 정보를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도 우리는 그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니까 이 영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서 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건 나의 정당한 이익이다 했을 때에는 그때도 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보 주체 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우리가 그 동의 받을 때 서면 동의 받을 때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가? 글씨의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한다. 그리고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동의사항이 많아서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그러니까 고객이 정보 주체가 봤을 때 한눈에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끔 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민감정보, 고유 식별 번호에 대해서 나오는데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서면 혹은 전자문서 포함하는데 서면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수집,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그러니까 목적과 어떠한 항목 등 이런 것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에 중요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여기도 보호위원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보호법은 화장품법하고는 별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중에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 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뭐 이런 연락도 우리 많이 받죠. 예. 우리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에 민감한 정보, 그 다음에 여권번호, 운전면허 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이런 것들도 알기 쉽게 보일 수 있게 해놔야 돼요. 민감 정보라는 것은 고유 식별번호하고는 조금 다른데 민감 정보는 개인의 어떤 사생활을 아주 현저하게 침해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를 말해요. 그래서 뭐 정치적 사상이나 아니면은 신체적인 어떤 특성, 무슨 범죄 경력, 성생활 이런 것들에 관한 정보가 민감 정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민감 정보나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이거는 고유 식별번호죠.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자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이것들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언제까지 이거를 이용할 것이다 이런 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이 그 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제공받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로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1회 모의고사 3번 문제. 다음 화장품의 유형 중에서 화장품 전환 품목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화장비누 화장품이죠. 고형비누도 화장품이에요. 예전에는 공산품이었는데 그냥 화장품으로 들어왔습니다. 의약외품 당연히 아니죠. 제모 왁스 화장품이에요. 채물을 제거하는 거. 그 다음에 흑채 예, 요것도 화장품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의약외품. 자, 그 다음에 5번은 고객 정보 입력 시 고객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1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당연히 알려야겠죠. 그 다음에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네,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하는지 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고객의 예약 시간 이런 내용은 없었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동의를 안 하셔도 되는데 그 동의를 안 하시면 이러한 제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기간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고객의 예약 시간이 되겠죠. 이거는 고객하고 뭐 이제 이야기를 해서 합의해서 정하는 거니까 그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1강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공부를 더욱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